비켜라, 거지 주제에. 현감의 포졸이 11살 소녀를 밀쳐냅니다. 약초나 팔던 계집아이가 감히 관아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요.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모습. 그 누가 이 아이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녀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현감이 꾸민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한 장의 서찰이 말입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던 거지 소녀가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현감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단 한 줌의 약초보다 귀한 진실을 지켜낸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남원 고을이었습니다. 봄이 왔으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하늘은 뜨겁게 불타올랐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논밭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강물은 얕아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백성들은 목마름과 굶주림에 신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역까지 돌았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터지면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상여가 나갔고 장터에는 곡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살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유랑민들로 남원 장터는 넘쳐났습니다. 그 장터 한쪽 구석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초옥이었습니다. 11살이었지요. 마른 몸에 누더기를 걸쳤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초옥의 앞에는 낡은 보자기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몇 줌의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른 쑥, 도라지 뿌리, 질경이 잎사귀였습니다. 약초 사세요. 몸에 좋은 약초입니다. 초옥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초옥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거지 아이가 무슨 약초를 안단 말이냐. 저것들이 진짜 약초인지도 모르겠네.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초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째 약초는 팔리지 않았지만 초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초옥은 약초를 보자기에 싸서 한쪽으로 치우고 땅바닥에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긋고 점을 찍고 원을 그렸습니다. 별자리였습니다. 초옥은 밤하늘의 별들을 기억해 땅바닥에 옮겨 그렸습니다. 북두칠성, 직녀성, 견우성. 별들의 위치와 계절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옆에는 약초들의 이름과 효능을 글자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초옥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떠돌이 약초꾼이었습니다. 산과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초옥은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약초 이름을 익히고 별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초옥아, 별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단다. 계절을 알면 어떤 약초를 캐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석 달 전 온역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모두 같은 병으로 떠났습니다. 초옥만 홀로 남았습니다. 초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을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지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땅바닥의 그림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별자리와 약초 배합도가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초옥은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두툼한 두루마기를 입었고 얼굴은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별자리입니다, 어르신. 초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별자리? 내가 그것쯤은 안다. 내 묻는 것은 저 글자들이다. 남자가 땅바닥의 글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초옥이 적어놓은 약초 이름과 배합법이었습니다. 약초의 효능과 배합법입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땅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곤 중얼거렸습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이라 몸을 덮이고 도라지는 찬 성질이라 열을 내린다. 둘을 섞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것을 11살 아이가 아는가? 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내 어미는 누구냐? 떠돌이 약초꾼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초옥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 이름은 박상길이다. 이 고을에서 곡물 장사를 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초옥이라 합니다. 초옥. 풀 옥자로구나. 어미가 지어준 이름이냐? 예. 박상길은 초옥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가 그린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초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 집으로 가자. 내게 일을 맡기고 싶구나. 초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아서는 하루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박상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초옥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초옥은 보자기에 약초를 챙기고 박상길을 따라갔습니다. 남원 고을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큰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에는 박씨 곡물상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옥은 기와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큰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다. 박상길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너른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곡식 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초옥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십니까, 주인 어르신? 한 머슴이 물었습니다. 새로 들인 아이다. 잘 보살펴 주게. 박상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초옥을 집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거라. 내일부터 일을 시킬 것이다. 예, 주인 어르신. 초옥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박상길은 초옥의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갔습니다. 초옥은 헛간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초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아갈게요. 초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옥은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머슴들을 도왔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초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상길이 초옥을 불렀습니다. 초옥아, 나와 함께 창고에 가자. 초옥은 박상길을 따라 창고로 향했습니다. 큰 창고였습니다. 곡식 자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곡식으로 이 고을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 초옥은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고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벽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초옥은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습기가 많았습니다. 주인 어르신, 왜 그러느냐? 이 창고는 위험합니다. 박상길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땅의 기운이 습합니다. 곧 큰 비가 올 것이고 이곳은 물에 잠길 것입니다. 박상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큰 비, 석 달째 가뭄인데 무슨 큰 비가 온단 말이냐? 초옥은 창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에서 구름이 몰려옵니다. 별자리를 보면 사흘 뒤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이 창고는 낮은 곳에 있어 물이 고이기 쉽습니다. 창고를 높은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박상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초옥의 말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장터에서 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박상길은 결심했습니다. 좋다. 내 믿어보마. 박상길은 머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창고를 옮긴다. 곡식을 모두 뒤쪽 높은 땅으로 옮겨라. 머슴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주인 어르신, 왜 갑자기 창고를 옮기십니까? 묻지 말고 따르거라. 박상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머슴들은 마지못해 곡식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꼬박 일에 창고를 옮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석 달 만에 비었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밤새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길과 초옥은 원래 창고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은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 곡식을 옮기지 않았다면 모두 물에 잠겨 썩었을 것이었습니다. 박상길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럴 수가. 초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땅의 기운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박상길은 초옥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범상치 않다. 박상길은 초옥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초옥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상단은 망했을 것이다. 초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상길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보살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지혜를 믿어야겠다. 그날부터 박상길은 초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초옥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박상길의 곁에서 지혜를 나누는 조언자가 되어갔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남원 고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가뭄은 끝났지만 온역은 여전히 돌았고 굶주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릴 시기를 놓쳐버린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박상길은 그런 백성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내어주겠습니다. 박상길은 상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그러시면 장사가 안 됩니다. 한 머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상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곡식을 쌓아두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박상길은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방을 붙였습니다. 박씨 상단에서 곡식을 헐값에 나누어 드립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박상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쌀 한 말, 보리 두 말씩 헐값에 팔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상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상길은 무뚝뚝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옥은 이 집에 온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박상길의 행동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원 관아에 현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대길이었습니다. 40대 남자로 얼굴은 잘생겼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윤대길은 탐관오리였습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 매물을 바쳤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사복을 채웠습니다. 가뭄과 온역을 틈타 윤대길은 곡물을 사재기했습니다. 창고 가득 곡식을 쌓아두고는 값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곤주려도 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박상길이 나타나 곡식을 헐값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박상길에게로 몰렸습니다. 윤대길의 창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윤대길은 분노했습니다. 박상길이란 자가 감히. 윤대길은 관아 사랑방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홍 주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홍 주사는 관아의 서기로 원래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길의 협박에 못 이겨 부정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감날이 어찌하시겠습니까? 홍 주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대길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상길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라니요. 저자는 장사꾼 주제에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다. 이것은 위험하다. 내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윤대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상길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 주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대길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제거해야지. 증거를 만들어 영모로 몰면 된다. 영모라니요. 박상길이 백성들을 모아 반란을 꾸민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곡식을 나눠주는 것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병사를 모으기 위함이라고 하면? 홍 주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도 증거만 있으면 된다. 윤대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홍 주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윤대길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윤대길은 홍 주사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홍 주사의 가족을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홍 주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대길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부의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윤대길은 박상길의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박석이었습니다. 박석은 박상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무능하고 게으르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기생집과 도박판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박상길은 아들에게 실망했고 둘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윤대길은 박석을 불렀습니다. 깊은 밤과나 뒤편 구미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박 도련님 오셨습니까? 윤대길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석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오, 현감나리? 도련님께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 박석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윤대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은 아버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시지요? 박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면서 백성들한테는 퍼주고. 그렇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윤대길은 박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도련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도련님 것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아버님을 영모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도련님은 가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운과 욕심이 양심을 눌렀습니다. 무엇을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버님의 창고에 이것을 몰래 숨겨두십시오. 윤대길은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반역 문서였습니다. 윤대길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뒤엎고 새 왕을 세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창고 깊숙한 곳에 숨기십시오. 사흘 뒤 관아 포졸들이 급습할 것입니다. 박석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알겠소. 박석은 서찰을 품에 넣고 돌아갔습니다. 윤대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편 박상길의 집에서는 평화로운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초옥은 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초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초옥은 박상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어르신, 초옥입니다. 들어오너라. 박상길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옥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인 어르신, 요즘 집안 기운이 이상합니다. 박상길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기운이 이상하다니? 예.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돕니다.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옥의 예감은 지금껏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조심하겠다. 고맙다, 초옥아. 초옥은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석이 창고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윤대길이 준 위조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석은 창고 깊숙한 곳, 곡식 자루 사이에 문서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관아 포졸들이 박상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박상길을 잡아들여라. 박상길은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윤대길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상길, 그대를 영모로 고발한다. 창고를 수색하라. 포졸들이 창고로 몰려들었습니다. 박상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영모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반역 문서입니다. 포졸이 서찰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대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시오. 증거가 나왔소. 박상길, 그대는 역적이오. 박상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대길은 귀를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증거가 있소. 포졸들, 저자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박상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옥이 뛰어나왔습니다. 잠깐. 초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초옥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윤대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초옥은 윤대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머슴입니다. 그 문서는 거짓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초옥은 포졸에게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질감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사흘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윤대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초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먹물 냄새가 아직 생생합니다. 종이도 새 것입니다. 오래된 문서라면 종이가 누렇고 먹물 냄새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포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대길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억측일 뿐이다. 하지만 초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창고에 넣은 사람은 이 집안 사람입니다. 초옥은 박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초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련님 사흘 전 밤 창고에 다녀오셨지요? 박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상길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석가, 그것이 사실이냐? 박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윤대길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쨌든 증거가 있소. 박상길, 그대는 관하로 가야 하오. 하지만 초옥은 윤대길을 막아섰습니다. 현감날이 급하시군요. 왜 그리 서두르십니까? 윤대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비켜라, 어린 것. 하지만 초옥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박상길은 초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초옥아, 괜찮다. 나는 관아에 가겠다. 결백을 밝힐 것이다. 초옥은 박상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박상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박상길은 포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졸들이 박상길을 결박했습니다. 윤대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초옥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길이 관하로 끌려간 뒤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머슴들은 우왕좌왕했고 곡물 상단 일은 멈췄습니다. 박석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죄책감에 술만 마셨습니다. 초옥은 혼자 관아 앞을 서성였습니다. 관아는 삼엄했습니다.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옥은 박상길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초옥은 남원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박상길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박 주인 어르신이 역적이라니 말도 안 돼.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 분인데 현감나리가 꾸민 일이 틀림없어. 백성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초옥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윤대길은 사흘 뒤 박상길을 한양으로 압송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양 을금부로 보내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면 박상길은 끝입니다. 윤대길이 미리 증거를 조작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옥은 결심했습니다. 사흘 안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초옥은 관아 서기인 홍주사를 찾아갔습니다. 홍주사는 원래 정직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초옥은 홍주사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해질 무렵 홍주사가 돌아왔습니다. 초옥이 앞을 막았습니다. 홍주사 어르신. 홍주사는 놀란 표정으로 초옥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박상길 주인 어르신 집의 머슴입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주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바쁘다. 비켜라. 홍주사는 초옥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사 어르신께서도 아십니다. 박 주인 어르신은 억울합니다.
홍 주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정직한 분이라 들었습니다. 홍 주사는 초옥을 돌아보았습니다. 초옥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홍 주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초옥은 홍 주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홍 주사는 촛불을 켰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 현감 나리께서는 무서운 분이시다. 홍 주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초옥은 홍 주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협박을 받고 계신 것입니까? 홍 주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초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어르신께서 양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홍 주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 주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 나리께서는 박상기를 없애려 합니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반역 문서는 현감 나리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석 도련님을 회유해 창고에 심도록 했습니다. 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홍 주사는 잠시 망설이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현감 나리께서 무당에게 보낸 서찰의 초고입니다. 제가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초옥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기를 제거하라. 백성들이 저자를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 영모로 몰아 처형하라. 초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빌려도 되겠습니까? 홍 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거라. 하지만 조심해라. 현감 나리께서 알아채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 초옥은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사 어르신. 초옥은 홍 주사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초옥은 박상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초옥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초옥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림자도 따라왔습니다. 초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도 뛰었습니다. 초옥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초옥은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관아 포졸 하나였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꼬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포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초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홍 주사에게서 무언가 받았을 것이다. 포졸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옥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휙. 누군가 포졸의 뒤에서 나타나 머리를 쳤습니다. 포졸이 기절하며 쓰러졌습니다. 초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구해준 사람은 박상길의 집 머슴 하나였습니다. 이름은 갑돌이었습니다. 초옥아, 괜찮으냐? 갑돌 아저씨. 갑돌은 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가자. 더 올지도 모른다. 둘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박상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초옥은 갑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우리 주인 어르신을 구하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갑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관하로 가야 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주인 어르신의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갑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감 나리가 증거를 받아들일 리 없다. 오히려 너마저 위험해질 것이다. 초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돌의 말이 맞았습니다. 윤대길은 절대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한양으로 가야 한다. 임금님께 직소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뒤면 주인 어르신께서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양으로 가야 한다. 초옥은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초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초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초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붉은 칼날이 대문을 넘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칼날이 번쩍이며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박상길이 쓰러졌습니다. 초옥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안 돼. 초옥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초옥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지몽입니다. 초옥은 서둘러 갑돌을 찾아갔습니다. 갑돌을 깨웠습니다. 아저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현감 나리가 주인 어르신을 죽이려 합니다. 관아에 가둬두고 은밀히 독살하려는 것 같습니다. 갑돌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찌 아느냐? 꿈에서 봤습니다. 제 꿈은 늘 맞습니다. 갑돌은 초옥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주인 어르신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관아를 습격한단 말이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초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습격이 아닙니다. 꾀를 써야 합니다. 초옥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갑돌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만 해볼 만하다. 둘은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초옥은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졸날이 현감 나리께 약초를 드리려 왔습니다.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초옥을 보았습니다. 약초. 예. 현감 나리께서 요즘 몸이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약초를 구했습니다. 포졸은 잠시 고민하다 초옥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초옥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대길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윤대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윤대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초옥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현감 나리께 약초를 드리려 왔습니다. 내가 왜 내 약초를 받아야 하느냐? 나리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초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대길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좋다. 내려놓고 가거라. 초옥은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바구니 속 약초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약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대길이 그것을 다려 마시면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초옥은 관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갑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약초를 두고 왔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옥과 갑돌은 관아 뒤편 담장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초옥은 갑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둘은 담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박상길이 갇혀있는 옥사로 향했습니다.
포졸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갑돌이 조용히 다가가 포졸을 기절시켰습니다. 초옥은 열쇠를 찾아 옥문을 열었습니다. 박상길이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박상길은 놀란 표정으로 초옥을 보았습니다. 초옥아, 어찌 여기에? 구하러 왔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박상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셋은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셋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결국 남원 외곽 숲속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놓쳤습니다. 셋은 숨을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 박상길이 물었습니다. 초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임금님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박상길은 초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고맙다, 초옥아. 초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셋은 밤을 틈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초옥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초옥, 박상길, 갑돌은 밤길을 걸었습니다. 큰 길은 피했습니다. 윤대길이 추격대를 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은 산길과 샛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해가 뜨자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주인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초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길은 며칠 동안 옥에 갇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박상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갑돌이 앞장섰습니다. 길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초옥은 박상길을 부축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셋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 방 하나 주시오. 갑돌이 말했습니다. 주모는 셋을 힐끗 보았습니다.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돈이 있소. 갑돌은 품에서 동전 몇 푼을 꺼냈습니다. 주모는 돈을 받고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셋은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주모가 식은 밥과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셋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초옥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갑돌 아저씨, 왜 그러느냐? 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밤새 경계를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갑돌은 초옥의 말을 믿었습니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한밤중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초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포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대길이 보낸 추격대였습니다. 갑돌이 박상길과 초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아저씨는요? 나는 시간을 벌겠습니다. 갑돌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상길이 갑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갑돌아, 함께 가자. 주인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갑돌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상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옥과 박상길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동시에 앞문이 부서지며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다. 갑돌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포졸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갑돌은 곧 포위되었습니다. 항복해라. 갑돌은 웃었습니다. 내가 왜 항복하겠느냐. 갑돌은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한편 초옥과 박상길은 마을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다, 쫓아라. 둘은 숲속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고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았습니다. 포졸들의 소리가 점차 멀어졌습니다. 둘은 작은 개울가에 멈춰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갑돌이. 박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초옥도 슬펐습니다. 갑돌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갑돌 아저씨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초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상길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반드시 한양에 도착해야 한다. 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굶주림과 피로가 쌓였습니다. 박상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초옥은 산에서 약초를 캐어 박상길에게 먹였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는 약초였습니다. 고맙다, 초옥아. 주인 어르신,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어느 날 저녁 둘은 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은 무너졌지만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그곳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초옥은 주변에서 나무를 주워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박상길은 불을 쬐며 말했습니다. 초옥아. 예, 주인 어르신. 내가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하느냐? 초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터에서 별자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때 내 눈빛을 보고 알았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고. 박상길은 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나를 2번이나 구해주었다. 초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장터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입니다. 한양입니다. 초옥이 소리쳤습니다. 박상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높은 성곽이 보였습니다. 한양이었습니다. 둘은 서둘러 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대문을 지나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박상길이 물었습니다. 초옥은 대답했습니다. 궁궐로 가야 합니다. 신문고를 쳐야 합니다.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칠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치면 벌을 받았습니다. 둘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대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는 신문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초옥은 신문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북채를 잡았습니다. 초옥아, 정말 치겠느냐? 박상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초옥은 북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쿵. 신문고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궁궐문이 열리고 내관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신문고를 쳤느냐? 초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입니다. 내관들이 초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무슨 일로 신문고를 쳤느냐? 억울한 일을 임금님께 아뢰고자 합니다. 내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초옥과 박상기를 궁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용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대신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초옥과 박상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문고를 친 자가 누구냐? 임금의 목소리가 위엄 있게 울렸습니다. 초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 초옥이옵니다. 무슨 일로 신문고를 쳤느냐? 초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분은 박상길 어르신이십니다. 남원 현감 윤대길이 거짓으로 영모를 꾸며 박 어르신을 모함했습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임금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초옥은 품에서 홍주사가 준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내관이 서찰을 받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임금은 서찰을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전하. 윤대길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곡물을 사재기에 폭리를 취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자 그것을 시기해 모함한 것입니다. 임금은 대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일을 조사하라. 암행어사를 남원으로 보내라. 예, 전하.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임금은 다시 초옥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단하구나. 어찌 이 모든 것을 알았느냐? 초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땅의 기운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며칠 뒤 암행어사가 남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윤대길의 모든 죄상이 드러났습니다. 뇌물, 곡물 사재기, 백성 수탈, 거짓 증거 조작.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선언했습니다. 윤대길을 파직하고 유배 보내라. 박상길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조정이 환호했습니다. 초옥과 박상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한양 도성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남원 현감 윤대길이 파직되었다. 박상길의 결백이 밝혀졌다. 어린 소녀가 임금님께 신문고를 쳐 진실을 밝혔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장터마다 초옥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11살 소녀가 현감을 무너뜨렸다더라. 그 아이가 약초를 아는 신동이래. 하늘이 내린 아이야. 며칠 뒤 박상길과 초옥은 남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길 양쪽으로 줄지어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 주인 어르신, 초옥 아가씨, 고맙습니다. 박상길은 백성들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초옥도 함께 절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머슴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돌이었습니다. 박상길은 갑돌의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돌아. 초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돌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길은 마당 한쪽에 갑돌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절을 올렸습니다. 갑돌아,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초옥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갑돌 아저씨, 편히 쉬십시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었습니다. 이름은 이현감이었습니다. 젊고 정직한 관리였습니다. 이 현감은 박상기를 찾아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 주인 어르신, 송구합니다. 전임 현감이 저지른 일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박상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이 현감은 초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초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현감은 초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초옥은 황급히 절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현감나리.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현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남원은 바르게 다스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도와주십시오. 박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원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현감은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았습니다. 곡물 사재기를 막고 온영약을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박상길은 다시 곡물 상단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초옥이 곁에서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초옥은 날씨를 예측하고 곡물 값을 미리 알아내고 장사 시기를 조언했습니다. 박상길의 상단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박상길이 초옥을 불렀습니다. 초옥아. 예, 주인 어르신. 박상길은 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너를 내 양녀로 삼고 싶다. 초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양녀라니요. 그렇다. 너는 이미 내 딸이나 다름없다. 정식으로 내 가문에 들어오렴. 초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박상길은 초옥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박초옥이다. 그날부터 초옥은 박상길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모두 초옥을 아가씨라 불렀습니다. 초옥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정식 일원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초옥의 명성이 계속 퍼졌습니다. 임금은 초옥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초옥아, 앞으로 오너라. 초옥은 대전으로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부르셨습니까? 그렇다. 짐이 너를 특별히 공부시키고 싶구나. 공부라니요.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약초에 정통하다고 들었다. 짐이 너를 해민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해민서는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고 약을 만드는 관청이었습니다. 전하, 하지만 저는 여자아이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혜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너는 특별히 허락하마. 조정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여자가 관청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초옥아, 받아들이겠느냐? 초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초옥은 해민서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에게 약재를 배우고 병을 진단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초옥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어이들도 초옥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천재입니다. 한 번 본 약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단번에 알아냅니다. 초옥의 명성은 해민서를 넘어 궁궐 전체로 퍼졌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초옥은 16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에서 의젓한 처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임금이 초옥을 다시 불렀습니다. 초옥아. 예, 전하. 짐이 너를 해민서 여관으로 임명하고자 한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여관이란 여성 관리를 뜻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약제 관리였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초옥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해낸 일이다. 당당히 받아들여라. 그날 초옥은 해민서 여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초옥 아가씨가 관리가 되셨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약을 받을 수 있겠구나. 초옥은 해민서에서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온역이 돌면 약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약초를 구하기 어려운 산간 마을에는 직접 찾아가 진료했습니다. 초옥의 행보는 조선 팔도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초옥을 백성의 어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옥은 해민서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초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초옥은 나이가 들어서도 해민서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약재에 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초옥의 책은 조선 의학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초옥의 책을 읽으며 약재를 배웠습니다. 초옥이 세상을 떠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 제자들, 임금까지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초옥 어른,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초옥은 침상에 누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초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초옥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울며 애도했습니다. 초옥은 남원 박상길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아버지 곁에 잠든 것입니다. 초옥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조선 최초 여성 약재 관리 박초. 백성을 사랑하고 진실을 지키니.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초옥의 묘를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초옥 어른처럼 살고 싶습니다. 초옥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어린 소녀가 부정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구하고 조선 최초의 여성 관리가 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지혜와 정직한 마음이 큰 불의를 무너뜨린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장터에서 약초를 팔던 11살 소녀 초옥이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조선 최초의 여성 약재 관리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초옥은 절망 속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지혜와 정직한 마음으로 거대한 불의에 맞섰지요.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나이나 신분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지켜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